안녕하세요. 15강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해 발표할 준토 12기 노아현입니다. 강의는 박테리아의 전사 조절, 그리고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비번역 RNA의 역할, 그리고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추적 관찰하는 방법, 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박테리아와 같은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을 대장균의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대장균이 살아가는 데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대장균은 트립토판이 부족한 환경에서 스스로 물질대사 경로를 활성화시켜 트립토판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환경이라면 트립토판 합성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립토판 합성 조절은 크게 피드백 제어, 즉 피드백 이니비션과 유전자 발현 조절,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드백 제어는 트립토판 합성을 위해 필요한 효소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식이며 최종 산물인 트립토판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이 방법은 빠르게 반영이 되지만 단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발현 조절은 mRNA가 전사되는 단계에서부터 효소의 생산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오페론이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이 방법은 반응이 느리지만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핵생물은 특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 단백질들을 한꺼번에 생산하는 그런 전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아까 말한 오페론입니다. 오페론은 진핵생물에는 없고 원핵생물에만 존재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방식으로 기능적으로 연관이 있는 유전자들의 묶음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트립오페론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모터나 트립2, D, C 등 여러 기능적으로 연관된 유전자들이 오페론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여러 유전자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핵생물의 모든 유전자가 오페론을 통해서 조절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유전자가 오페론을 통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페론을 구성하는 유전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페론은 크게 프로모터, 작동자, 구조유전자, 이 세 가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모터는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자리로 전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작동 부위 오퍼레이터는 억제자, 즉 리프레서가 결합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억제자가 작동 부위에 결합하게 될 경우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없게 되어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억제자를 합성하는 유전자는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조절 유전자는 자체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론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트립토판 합성이 억제되는 과정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에서 mRNA가 전사 번역되어 억제 단백질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트립토판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트립토판이 이 억제 단백질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오페론의 작동 부위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기 어려워져서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을 위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하나의 프로모터와 작동 부위에 의해 동시에 발현되거나 발현이 억제됩니다. 오페론의 조절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페론의 조절 방식은 음성 조절과 양성 조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성 조절은 억제자가 작용을 하고 양성 조절은 활성자가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음성 조절 방식을 사용하는 오페론은 억제성, 리프레시블과 유도성, 인듀시블로 다시 한번 나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트립오페론은 음성 조절을 하는 억제성 오페론에 해당합니다. 그럼 네거티브 진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대장균에서 가장 유명한 억제성 오페론이 트립토판 오페론이라면 가장 유명한 유도성 오페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당 오페론입니다. 아까 트립오페론은 트립토판을 합성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락 오페론은 저땅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오페론입니다. 트립토판 오페론과 같은 억제성 오페론은 평소엔 발현이 되다가 억제자가 활성이 되면 발현이 멈추는 오페론이고, 저땅 오페론과 같은 유도성 오페론은 평소엔 발현이 되지 않다가 억제자가 비활성화되면 발현이 되는 오페론입니다. 다시 말해 억제성 오페론에서 억제자는 평소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조 억제인자, 즉 코리프레서가 결합을 하면 활성화가 되어서 발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트립토판 오페론의 경우 트립토판이 없는 평소에는 발현이 되어서 열심히 합성을 하다가 트립토판이 있을 때는 이 트립토판이 보조 억제인자로서 비활성 억제자에게 들러붙고, 그렇게 활성화가 된 억제자는 바로 작동 부위에 붙어서 전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도성 오페론에서 억제자는 평소 활성화 상태에 있다가 유도자, 인듀서가 결합하면 비활성화가 되어 오퍼레이터에 결합하지 못해 발현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그림에서 저땅 오페론의 경우 저땅이 없는 평소엔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저땅이 생기면 유사 저땅체, 알로락토스가 유도자로서 활성 억제자와 결합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억제자가 비활성화가 되어서 오페론 발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저땅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땅이 풍부한 환경에서 저땅 오페론이 전사된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포도당도 풍부하고 저땅도 풍부한 환경에선 어떨까요? 대장균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많은데 굳이 저땅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눈앞에 과자가 있는데 굳이 바깥에 나가서 똑같은 과자를 사와서 먹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땅 오페론은 전사가 활발히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바로 활성자, 즉 액티베이터의 결합인데요. 이 액티베이터는 포도당이 없을 때만 저땅 오페론의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도당이 없고 저땅만 있을 때 비로소 액티베이터가 오페론의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여서 전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액티베이터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양성 유전자 조절, 포지티브 진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땅 오페론의 양성 유전자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CAMP는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의 약자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인 ATP와 연관이 조금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CAMP는 ATP가 AC라고 불리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어서 생기는데요. 우리는 그냥 포도당이 없을 때 CAMP의 농도가 증가한다 라는 명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CAMP의 밑에 있는 CRP는 CAMP 리셉터 프로테인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CAMP와 결합하는 단백질로 결합이 되면 액티브 CRP 활성화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게 액티베이트로서 락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전사가 활발히 진행되게끔 도와줍니다. 아까 포도당이 없으면 CAMP가 증가한다고 했죠? CAMP가 많아지면 활성화된 CRP가 또 많아질 테고, 그러면 오페론의 전사가 활발히 되어 저땅 분해량이 늘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반대로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에는 CAMP의 농도가 떨어지고 CRP는 액티베이트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저땅 오페론의 전사는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CRP는 카타볼라이트 액티베이터 프로테인 이화작용 활성자라고 해서 CAP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CRP, CAP 둘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절 유전자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뉴런과 백혈구의 역할과 모양이 전혀 다른 이유는 바로 각 셀마다 발현되는 유전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은 주로 전사 단계에서 조절되지만 진핵생물은 그 외에도 훨씬 다양한 단계에서 더 복잡하게 유전자 발현이 조절됩니다. 핵 속에서 유전자는 전사 전, 중, 후 조절 과정을 거치고 성숙한 mRNA가 핵에서 빠져나온 후로부터는
세포질에서 다시 번역 중과 번역 후 조절이 진행되며 크게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사 전 단계에서는 염색질 구조 조절이 일어납니다. 이는 염색질이 응축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염색질은 느슨할수록 더 전사가 잘 되고 응축되어 있을수록 전사가 어렵습니다. 염색질이 응축되어 있으면 전사에 필요한 여러 인자들이 거기에 결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염색질 구조 조절 방식은 그 유명한 히스톤 단백질 아세틸화와 DNA 메틸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염색질이 느슨해지고 DNA에 메틸기가 붙으면 염색질이 응축됩니다. 즉,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은 전사를 용이하게 만들고 DNA 메틸레이션은 전사를 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속 유전, 즉 에피제네틱 이네리턴스 분야에서 특히 이 염색질 구조 조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히스톤이나 DNA 모디피케이션이 마치 DNA 염기 서열이 바뀐 것 같은 형질 변화를 나타내고 또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 유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디피케이션은 영구적인 서열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으로 얼마든지 복원이 되거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사 단계에서는 전사 인자와 조절 요소에 의한 조절이 일어납니다. 전사 인자, 즉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조절 단백질이라고도 하며 정확한 유전자 발현 조절에 필요한 인자입니다. 전사 인자에는 전사 억제 인자와 전사 촉진 인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절 요소, 즉 컨트롤 엘리멘트에 결합해서 RNA 중합 요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절 요소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기 위한 논코딩 영역으로 또 근거리 조절 요소와 원거리 조절 요소로 나뉘는데요. 원거리 조절 요소를 인핸서라고도 한다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는 주로 전사 촉진 인자가 붙는 곳을 인핸서라고 하고 전사 억제 인자가 붙는 곳을 사일런서라고 하긴 합니다. 아무튼 원거리 조절 요소는 프로모터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거리고 근거리는 프로모터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근거리입니다. 오른쪽은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사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액티베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특정한 전사 인자로 인핸서에 결합하고 있고요. 밑에 단계에서는 RNA 중합 효소랑 다른 전사 인자들이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라임 마냥 DNA에 달라붙어 있는 DNA 밴딩 단백질이 DNA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핸서 부분과 여러 전사 인자, RNA 중합 효소가 다 같이 결합되면서 전사 개시 복합체, 즉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에이션 콤플렉스를 형성합니다. 이 전사 개시 복합체가 프로모터에 정확히 결합하면서 전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핵생물은 다양한 전사 인자들을 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을 콤비네이션 컨트롤 오브 진 액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어떤 종류의 액티베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유전자를 발현할 수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그림에서 간세포의 경우 노랑, 빨강, 회색 조절 인자를 가지고 있고 B에서 수정체의 세포의 경우 분홍, 회색, 갈색 조절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간세포가 가지고 있는 액티베이터 조합으로는 알부민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지만 크리스탈린 유전자는 발현할 수가 없고 반대로 수정체 세포의 액티베이터 조합으로는 크리스탈린 유전자는 발현이 가능하지만 알부민 유전자는 발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포가 가진 액티베이터의 조합에 따라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사 후 단계에서는 RNA 가공 및 대체 스플라이싱이 일어납니다. RNA 프로세싱은 저번 14단원에서 배운 것 같이 인트론이 제거되고 5'이 키핑되고 3'에 폴리 A 꼬리가 붙어서 매추얼 mRNA가 완성이 됩니다. 대체 스플라이싱이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엑손이 1부터 5까지 있는 프라이머리 RNA 트랜스크립트에서 서로 다른 mRNA 분자가 형성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인트론과 엑손 4가 모두 제거가 되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엑손 3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단백질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번역 단계에서는 mRNA의 분해 속도를 조절해서 당장 합성될 단백질의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NA는 3번이나 5번 untranslated region, 즉 UTR에 조절 단백질이 붙으면서 번역이 억제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번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인자들의 활성화나 비활성화를 통해서 세포 내 모든 mRNA의 번역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만들어졌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mRNA가 변형이 되고 단백질이 폭발적으로 합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역 개시 속도 조절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번역 후 단계에서는요, 번역이 된 일부 폴리펩타이드들이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이 접히는 등의 가공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테인 프로세싱이 좀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mRNA 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단백질도 분해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해당 단백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세포는 단백질에 유비키틴이라는 물질을 붙이고 프로테아좀, 즉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를 인식하면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으로는 논코딩 RNA가 어떻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 소개된 비번역 RNA는 마이크로 RNA와 스몰 인터피어링 RNA 이 두 가지인데요. 이들은 mRNA 번역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miRNA는 짧은 단일 가닥 RNA로 스플라이싱이 덜 된 등의 문제가 있는 타겟 mRNA에 상부적으로 결합을 해서 분해를 시켜버리거나 혹은 번역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miRNA가 한 개 이상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이제 타겟 mRNA에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iRNA는 이중나선 RNA이긴 하지만 miRNA와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siRNA가 진 익스프레션을 막는 것을 RNA 인터피어런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특정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추적 관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뉴클레익 애시드 하이브리디제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단일 가닥의 핵산이 서로 상부적인 서열과 염기쌍을 형성하는 것을 이용한 기술로 mRNA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염기서열이 어디서 발현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염기서열과 상부적인 서열인 프로브를 처리해주면 그 프로브와 알고 싶은 염기서열이 염기쌍을 형성할 테니까 원했던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프로브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한국어로는 탐침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CuCAU라는 mRNA를 찾고 싶을 때 그 상부적 서열인 GAGTA가 프로브가 되는 것이고 보통 이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표지를 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핵산 혼성화 기술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자리 혼성화, 즉 인시추 하이브리디제이션인데요. 프로브에 형광표지를 부착하고 세포에 처리하면 상부적인 서열을 갖는 mRNA가 달라붙어서 혼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mRNA의 표지가 남을 테고 이로 인해 원하는 mRNA를 추적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부적 DNA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시점에서 mRNA의 발현량을 비교할 때 주로 쓰입니다. 상부적 DNA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에서 추적하고 싶은 mRNA를 분리하고 여기에 역전사 효소를 처리합니다. 이때 역전사 효소란 RNA를 주형으로 DNA를 합성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DNA 가닥이 하나 만들어지겠고 여기에서 효소를 통해 기존의 mRNA만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나머지 DNA 가닥을 하나 만들어주면 cDNA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cDNA를 PCR로 증폭을 하고 젤 전기 영동을 돌리면 이제 원했던 mRNA의 발현량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유전체 수준, 즉 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 수준에서 발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DNA 마이크로 어레이는 DNA 칩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여기 DNA 칩에 나의 모든 유전자 조각들이 배열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내가 폐렴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면 먼저 폐렴과 관련된 mRNA를 분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cDNA를 합성하고 또 형광으로 표지한 다음에 이 DNA 칩과 혼성화를 시킵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칩에서 cDNA를 닦아내주면 내 유전자에서 폐렴과 관련된 cDNA와 상부적으로 결합한 부분이 형광색으로 반짝이겠죠. 그러면 나의 폐렴과 관련된 유전자가 어느 정도나 발현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15단원의 공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